재개발, 재건축에 대해 알아야 할 이유는 대구는 더 이상 외곽으로 확장해 갈 곳이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재개발, 재건축이 그 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지금 원자재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 추가 분담금에 대한 압력으로 주춤하기는 하지만 결국엔 재개발과 재건축은 진행해야 합니다. 역대 정권들을 보더라도 부동산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할 때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든지 아니면 완화하든지 하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대구 부동산 TV에서는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 A부터 Z까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의 가장 기본적인 진행 절차와 왜 안전진단검사 정책을 눈여겨봐야 하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진행 단계를 살펴보시게 되면 계획 단계, 시행 단계, 완료 단계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계획 단계에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10년이 지나도 진행이 되지 않으면 일몰로 해제가 되게 됩니다. 안전진단검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전진단검사에 대해서 역대 정권별로 살펴보시게 되면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구조안전성이 45%, 50%, 그리고 주거환경이 10%, 설비 노후도가 30%, 비용 편익이 15%, 10%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구조안전성이 40%, 주거환경이 15%, 설비 노후도가 30%, 비용 편익이 15%입니다.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 보시게 되면 구조안전성이 20%, 주거환경이 40%, 설비 노후도가 30%, 비용 편익이 10%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구조안전성이 50%, 주거환경 15%, 설비 노후도가 25%, 비용 편익은 10%가 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구조안전성이 30%, 주거환경이 30%, 설비 노후도가 30%, 비용 편익이 10%가 됩니다. 역대 정권들을 살펴보시더라도 설비 노후도와 비용 편익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30, 10% 아니면 25%, 10% 이렇게 해서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구조안전성과 주거환경 부분에서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단적인 예로 박근혜 정부 때 구조안전성은 20%, 주거환경은 40%입니다. 반면에 문재인 정부 때는 구조안전성이 50%, 주거환경이 15%가 됩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부분은 안전진단검사 통과에 있어서 박근혜 정부 때는 좀 쉬웠고 문재인 정부 때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철근 콘크리트의 수명은 100년이 간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구조안전성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면 문재인 정부 때처럼 50%에 적용을 시키게 되면 거의 안전진단검사를 통과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때처럼 주거환경이 열악하다라는 비중에 포인트를 맞추고 구조안전성을 낮게 주게 되면 안전진단검사를 통과하기가 쉬워지게 됩니다. 결국 박근혜 정부 때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에서 안전진단검사 통과하기가 굉장히 쉬웠고 문재인 정부 때는 굉장히 어려워서 진행이 어려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의 정책을 놓고 보시게 되면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시켜서 집값을 상승시키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안전검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내놓을 때는 이런 기준을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정책이 나오냐에 따라서 지금은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 아니면 조금 더 풀어주겠다 이런 기준으로 보시면 아무래도 좀 더 쉽게 와닿을 것 같습니다. 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기본 계획 수립, 안전진단검사, 정비구역 지정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물론 안전진단검사는 재건축에는 있고 재개발 지역에서는 안전진단검사가 시행이 되지 않습니다. 시행 단계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 인가,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관리처분 계획 인가, 중요한 부분들이 여기에서 진행이 다 되게 됩니다.
조합 설립 인가 단계에서 시공사 선정을 하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조합 설립 후 총회에서 투표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사업 시행 계획 인가와 관리 처분 계획 인가를 들 수 있는데 사업 시행 인가가 무엇을 하는 것이냐라고 살펴보시게 되면 즉 아파트를 어떻게 짓겠다라는 설계가 나오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정평가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일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나오게 됩니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원래 내가 토지 지분은 15, 평형대는 30평형대를 갖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토지 지분은 10, 평형대는 40으로 주겠다라고 설정하는 부분들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 시점입니다. 이때 기존에 살고 있던 분들에게 이주비와 이사비 지원 관련 내용에서도 구체적으로 나오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재개발은 공공사업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조합원에게는 이주비와 이사비가 지원이 되고 세입자에게도 세입자 대책이 수립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재건축에서는 세입자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행 단계에서 우리가 세금 부분하고 연결시켜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가 사업 시행 계획 인가일이고 관리처분 인가일이고 여기가 철거하고 완공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살고 있던 집이 재개발 재건축으로 철거가 되게 되면 살던 집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대체주택을 취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사업 시행 계획 인가일 이후에 대체주택을 취득해야만 추후에 대체 취득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살고 있던 집에 대해서 보유기간은 관리처분 인가일 이후에 준공할 때 이 철거하고 준공하는 과정에 있었던 기간도 보유기간으로 합산을 해주지만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으실 때는 관리처분 인가일 이전과 준공 이후의 기간으로 합산을 하게 됩니다. 즉 관리처분 인가일 이후에 철거하고 공사를 하는 동안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에서는 기간 합산해서 빠지게 된다는 거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료 단계에서는 착공 준비, 착공, 분양계획서를 작성하고 일반 분양을 실시하게 됩니다. 사업 완료가 되면 준공검사, 인가 및 고시하고 확정 청약 및 토지 분할, 관리처분사항 통지, 소유권 이전 고시, 청산금 지급, 등기 촉탁을 하게 되는데 소유권 이전 고시는 대지 지분과 평형대를 확정하는 단계가 소유권 이전 고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단계 이후에 등기를 접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과정이 다 끝나면 조합을 해산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은 일몰 해제 규정이 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2년 이내에 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2년 이내에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조합 설립 인가 이후 3년 이내에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등이 일몰 해제가 됩니다. 또한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3년 내에 사업 계획 인가가 없으면 일몰제로 인해서 해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비례율이 굉장히 낮게 나오는 상태에서 추가 분담금에 대한 부담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되지 않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대구는 구축 주택이나 아니면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되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어느 시점에는 다시 재개발, 재건축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의 기본적인 과정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시청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구독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